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를 반영합니다. 게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떤 모습인가요? 컴퓨터 앞에 앉아 PC 게임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나요? 혹은 3차원으로 즐기는 VR 게임을 상상했나요? 아마 누군가는 게임을 즐겼던 특별한 공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게임, 오락, 놀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온 게임의 형태는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의 발전, 그리고 네트워크로 이어진 이 세상에서 분명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라는 도구를 찾는 지금, 그 인기만큼 부작용 또한 잇따르고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임 업계와 관련 학회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선 게임. 우리는 왜 게임과 게임 문화에 대해 진지해져야 하는 걸까요? 게임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짚어봐야 하는 걸까요? 게임을 둘러싼 우리의 시선을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무려 17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초래한 범인은 이 학교를 다니다 퇴학당한 19세 니콜라스 크루즈. 사건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청소년이 빠져 있는 폭력적인 게임과 인터넷을 지목했습니다.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선 2010년 3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부부는 매일 밤 집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4월엔 국내 병원에서 돌연 숨진 한 살배기 남자아이의 사망 원인이 친부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자녀들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방임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배경에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게임과 연관돼 나타나는 사건, 사고들. 과연 게임은 중독과 폭력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걸까요? 그게 실제 있는 사건이니까요. 중독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게임이든 그 어떤 것든 중독이 되게 되면 정말 판단력도 떨어지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중독이 됐을 때 현상 중에 하나가 가상세계하고 현실세계를 잘 구분을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 하다가 그게 이제 현실로 왔을 때 그 가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게임 자체가 그런 유해함을 유발한다기보다는 게임에 과몰입하게 되는 조건이 있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도하게 학업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뭐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혹은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의 요인 때문에
그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창출된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치유하고 상담해 주는 것이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자체가 유의하진 않겠죠. 네. 지난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는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 사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를 게임 사용 장애라는 질병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WHO가 제시한 게임 사용 장애. 국내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임 중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한다. 게임이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정신적, 행위적, 신경 발달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에 6시 50일 코드가 부여된 게임 사용장애. WHO의 게임 사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분류할 때는 그게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우선하고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를 가진다고 동의할 때 가지고 가는 건데 실제로 중독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의학적인 모델로 가져갔을 때 치유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계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중독이 되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질병으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결국 의학이라고 그러는 게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도 뭔가를 경고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뭔가 방지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또 적극적으로 뭐 어떤 경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 결국 이제 게임 중독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이 무슨 뭐 마약처럼 게임을 몇 번 하면 모두 다 중독에 빠지는 이런 개념이 지금 뭐 인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과연 우리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게임 사용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건 강압적인 처사로 봐야 하는 걸까요? 혹은 게임과 몰입, 그리고 중독을 연결시키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게임을 둘러싼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중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독이란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 혹은 알코올, 마약 등의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 중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범위는 의존증에 나타나는 중독, 애딕션이죠. 중독을 구분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 중독,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은 행위 중독에 포함되는 것이죠. 행위 중독이란 말 그대로 특정 행위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며 두뇌의 쾌감 중추가 자극되기 때문인데요. 도파민이란 감정을 조절하고 활력과 쾌감을 만들어내는 뇌 호르몬입니다. 즉, 쾌감과 중독은 도파민이라는 뇌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처음의 자극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느끼려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각인된 즐거움, 그 기대되는 보상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행위 중독의 메커니즘이죠. 중독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도파민은 자동차로 말하면은 악셀레이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든 행위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은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게임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이런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게임으로부터 이제 좋은 어떤 느낌을 만들게 되고 이거를 반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놀이의 도구로서 만들어진 게임은 조금 더 쉽게 그 즐거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쾌락 반응을 반복적으로 얻으려는 행위에서부터 중독의 원리가 시작된다면 게임은 조건에 따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콘텐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에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 공부를 하는 시간, 그리고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식욕 저하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게임 중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 행위적으로 지나치게 몰두하는 중독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게임 중독은 강박적인 사고와 내성으로 인한 금단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내성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중독에서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용 시간을 점점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한 가지 증상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싶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태. 아이가 안 그랬다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꾸만 속이려고 하고 게임 시간을 속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이 중독 증상 중에 한 가지에 포함이 됩니다. 조절성 내사시가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에 너무 가까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요, 아이들의 눈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조절성 내사시도 문제가 되고요. 또 부모님을 만나보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자꾸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메스껍다라고 그래요라고 하는데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그런 사이버 멀미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신체적인 증상 이외에 정서적인 문제로는요, 아이들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솔직히 그 과격한 게임 자체가 많이 폭력적이고 과격한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충동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공격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서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위 중독의 대상 중에서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WHO가 발표한 게임 중독의 명칭은 게이밍 디스오더, 게임 사용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게임 과몰입 증상이 반복되면서 게임 사용자의 역할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게이밍 디스오더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게임에 과몰입해서 일상생활이 황폐해지는 일, 그 기준을 객관화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게임 사용장애라는 질병 코드가 형성됐다는 건 게임 중독에 빠졌든 빠지지 않든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의료계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모성이라는 것은
그 질병 코드에 실질적으로 질병 그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애로 즉 그 게임 질병 코드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위험성을 저희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게임에 대한 어떤 과몰입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가는 게 이제 보다 중요한 과제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게임 장애라는 하나의 요소를 질병으로까지 어떤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 책임을 이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경고를 하고 내가 게임 중독의 어떤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뭔가 게임을 선택을 하는 이런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어떤 순간부터 그런 선택을 충분히 내가 정보를 얻고 선택을 해야 이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이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식 병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피해자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 쪽 분야하고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의료는 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어떤 호르몬에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입장으로 보는 거고요. 심리학적인 입장은 말 그대로 심리학적으로 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양육됐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대인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을 때, 그리고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 반사회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을 때 더 중독이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독이 되는, 게임에 중독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게임 중독으로 분류한 게 잘못됐다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도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정부와 게임 산업체와 시민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토론해서 기본 원칙을 잘 세우자. 기본 원칙을 잘 세운 이후에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게임 사용 장애에 관한 국제보건기구의 질병 코드 분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그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게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게임이 이용자에게 선사하는 즐거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목표와 임무가 주어지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느끼지만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목표를 삼고 그것에 도전하며 실패하고 결국 성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용자는 게임을 통해 단시간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가상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 그 안에서 사용자는 영웅이 될 수 있고 초능력자도 될 수 있죠. 사용자는 간접 체험을 통해 여러 경험을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게임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할 때 재미는 배가 됩니다. 팀을 이뤄 경쟁을 해야 하는 게임의 경우 팀원들이 각각 제 역할을 수행해야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경쟁을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건 게임의 대표적인 순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거 결국 다 콘텐츠, 모든 콘텐츠에 해당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콘텐츠를 우리가 보는 이유도 학습적인 부분도, 교육 학습적인 부분도 있고 재미 힐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건 이제 게임 콘텐츠를 통한 학습과 교육이라고 하면 가장 궁극적인 건 재미겠죠. 지루하고 힘들고 이럴 때 게임을 하면 재미를 느끼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힐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장점이겠죠, 게임에. 5천만 인구 중 약 70%가 게임을 즐기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국내에 게임 사용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산업적인 요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IT와 네트워크 기술이 앞선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전 광통신망 보급률이 OECD 30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트워크 보급률만큼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확산됐죠. 이러한 배경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게임 전용 공간, PC방이 전국적으로 조성되며 10대부터 50대까지 두터운 게임 사용자층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나라에서의 게임은 많은 이들의 취미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90년대 중반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각각 가정이나 학교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학생들이 게임을 접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개발사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개발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국에 말하자면 패키지 게임의 전성시대였어서 이제 그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쭉 가다가 99년도 IMF 98년도가 일어나고 PC방이 보급이 크게 되면서 온라인 게임으로 역사가 넘어갔죠. 그리고 그렇게 한참 전 지난 데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이제 PC와 함께 게임계를 양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PC 게임을 하는 이유로 스트레스 해소를 꼽았습니다. 단순 재미, 시간 때우기 등이 그 뒤를 이었죠. PC 게임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2일에서 3일이 약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PC 게임 이용자의 연령 분포를 조사한 결과 20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10대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과거 제도의 연장으로서 이제 수험 입시 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입시 홍역을 치르죠. 그런데 이런 어떤 과거 제도 또는 교육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도구가 게임이 돼버린 거죠. 디지털화된 게임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어떤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자녀를 과거 시험에서 급제를 시키고 싶은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체가 가장 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즉 게임 자체가 가장 자신의 어떤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방해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청소년이 게임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또 다른 이유. 청소년은 성인보다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 외로움, 공허감을 잘 느끼는 청소년이 게임에 더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통제력을 잃고 게임에 과의존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주의를 요하는 거죠. 게임 중독률이 성인보다 일단은 학생들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문제시하는 건 뭐냐면 청소년들은 아직 발달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발달해야 되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제대로 발달이 안 되고. 게임에 과몰입하는 청소년들은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과몰입하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어휘력이나 그다음에 인지력이나 판단력이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뭐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또 뭐 이렇게 혈전 증후군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는 게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특히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게임에 몰입해 있는 동안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에서 게임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에는 학습 증진에 효과를 주는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공부에 흥미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놀이로 표현되는 게임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게임의 재미 요소를 접목해 학습 효과를 증진시킨다거나 간접 체험을 통해 어려운 개념의 이해를 돕는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다양한 우리 삶을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매체, 미디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게임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죠. 그거는 경험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들을 예를 들면 G러닝, 제가 이제 명명하는 그 게임 기반 학습, 그래서 G러닝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교과서 기반의 학습보다도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질 뿐만 아니고 공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의욕이 없는, 공부를 조금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공부에 몰입하게 하는 이런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는 발견했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그 존재를 해석할 수 있는 게임. 그렇다면 게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게임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사용하는 디바이스로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 흔히 오락실에 있는 기기로 즐기는 게임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배우기 쉽고 게임 진행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임은 PC 게임이라고 칭합니다. 게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CD나 DVD 등을 활용해 PC로 플레이를 하죠. 온라인 게임 역시 PC로 하는 게임인데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게임을 설치한 후 인터넷 서버로 접속해 유저들과 소통하며 게임을 즐긴다는 것에서 PC 게임과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보통 엔딩이 없다는 특징이 있죠. 반대로 엔딩이 존재하는 게임을 콘솔 게임으로 분류하는데요. TV와 연결해 즐기는 비디오 게임을 뜻합니다. 조이스틱이나 조이패드 등 전용 게임기를 콘솔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상현실 게임, 즉 VR 게임은 HMD와 같은 VR 기기를 착용한 후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 즐기는 게임을 말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을 이용해 마치 현실에서 게임을 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죠.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을 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퍼즐 게임부터 레이싱,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그 영역을 날로 넓혀가고 있죠.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콘솔 같은 경우는 그런 트렌드는 아니고 이제 대작이나 이런 것들 뭐 재미난 게임 있으면 이제 뭐 베스트셀러처럼 베스트셀러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뭐 저게 베스트셀러야? 이런 것처럼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가 또 하기도 하는데 온라인 게임은 약간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공적인 어떤 작품이 하나가 나오면 유사한 장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장르의 게임들이 쫙 우르르 뭐 한번 몰렸다가 뭐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온라인 게임의 인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게임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약 5조 1,400억 원의 규모였던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10년 만에 약 13조 1,400억 원으로 성장했는데요. 2017년에는 모바일 게임이 게임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PC, 온라인 게임의 매출을 앞지를 만큼 전체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은 하나의 즐길 거리를 넘어 거대 산업으로 성장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향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청소년들의 젊은 세대에 전념을 해서 가족의 어떤 향유할 수 있는 문화 또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게임, 이런 어떤 보다 확장성 있는 게임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이런 어떤 노력들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게임사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판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국의 게임 산업이 이렇게 나는 엄청난 성취, 그건 특히 선진국에서 한국의 게임 산업에 대한 평가는 정말 대단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를 인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격려하고 채찍질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게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놀이로 대표되던 게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즐길거리이자 학습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그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들이 있죠. 반면 과도한 몰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로 게임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엔 WHO에서 게임 사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게임 사용 장애 질병 코드 분류 그 이후 우리는 게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월 25일 게임 사용 장애에 6시 50일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의 ICD, 즉 세계 각 국가 간의 사망 및 질병 통계에 사용되는 분류에 따른다면 게임 사용 장애가 2026년부터 질병 코드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죠. 게임 사용 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게임 산업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대로 지금 물론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이제 그 WHO가 분류를 한 것이지만 이것이 국내에 들여올 때는 게임 자체에 대한 규제와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게임 산업, 게임 업계가 과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사실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게임 중독의 논리와 게임 규제의 논리가 확산되는데 게임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는지, 오히려 부추긴 건 없는지. 게임은 이용자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재미 요소와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심어 놓았는데요. 각 단계별로 정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거나 경쟁에서 이기면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게임을 디자인하죠.
그리고 이용자들은 이에 흥미를 느끼고 점점 몰입하며 게임 이용 시간을 늘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게임에 중독됐다고 표현하며 게임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이든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게임의 경우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는 소비 조장을 문제적 요소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아이템 구매를 그 예로 들 수 있죠. 구매 행위에 문제가 되는 건 게임 이용자들이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좋은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 반복 구매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에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스윙 모델을 입혀 과소비, 사행성 조정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임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며 생겨난 변화인데요. 현금을 많이 쓸수록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특수 아이템을 얻을수록 게임 속에서 더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그런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지는 많이 만들어지는 대량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 확률적인 부분이 너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다양한 메커니즘인데도 불구하고 확률이라는 메커니즘이 좀 많이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메커니즘과 비교했을 때 몰입을 좀 이끌어내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확률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 좀 다른데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박이랑 좀 유사한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이 특정 게임의 특정 요소인데 이걸 가지고 게임을 중독이네 뭐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하고 이것이 질병이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크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왜 이런 거에 몰입하느냐를 들여다보면 이제는 주도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게임이 문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용자가 주도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또 그들이 오히려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줄 것인가, 그런 쪽에 더 고민을 하고 또 기술이나 솔루션들을 다가간다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포인트들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게임은 중독성이 있다. 게임은 그 자체만으로 중독성을 띠지 않는다. 게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오가는 가운데 과하게 게임을 할 경우 중독의 위험이 있다는 중간 지점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게임을 하고 어떤 증상을 보일 때 게임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WHO 게임 사용 장애를 기준으로 한 자가 테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경험상 이게 보고 그러면 주로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나 어떤 이제 상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중독에 취약한 계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독을 좀 예방을 하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중독된 물질로부터 받는 도파민 이외에 다른 일상생활을 통해서 받는 도파민을 충분히 많이 만드는 작업을 해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중독으로 빠지지 않는 예방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 게임 사용 장애로 의심이 된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상담을 바탕으로 왜 게임에 과몰입하는지를 진단하고 게임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강압적으로 게임하는 것을 막기보다는 게임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게임 시간을 합의해 결정하고 사용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게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게임 사용 장애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놀이 문화 부재로 인해서 게임 과의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의 놀이 문화를 좀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국가의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족의 놀이 문화도 부재해요.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내고 아이는 그 긴 시간들을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여가 활동들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왜 흡연하면은 그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익 광고를 하잖아요. 저희 게임 과의존도 어떻게 보면 흡연만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V에 공익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길거리 전광판을 통해서 그 게임 과의존의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그 뭐 팝업을 통해서 그 게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홍보를 하면은 훨씬 위험성을 청소년들이 인식을 하고 좀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놀이문화, 산업, 교육, 무수한 가능성을 가진 게임은 하나의 콘텐츠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속엔 분명 중독의 위험이 서려 있죠. 게임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게임에 관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금, 서로 다른 시선들이 합일점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뭐 그 이유에 대한 인식 조사라든지 게임 비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병행된다면 사실은 그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미디어가 출연을 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가 출연을 할 때마다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이런 시기가 지나면 또 정착이 되고 하는 것처럼 그 게임도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트륨이나 이런 것도 권장량이 있고요. 1일 이런 것과 비슷하게 게임도 뭐 어느 정도 이내에서 즐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하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이내에서 이제 사용하도록 자꾸만 본인을 관리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동안 이제 20년 동안 게임 산업이 이러한 어떤 논란에 휩쓸려 왔습니다만 게임의 어떤 산업계 또는 학계가 이런 어떤 기성세대, 즉 게임을 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게임에 대한 좋은 어떤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